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선도 하나인데요.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팅크웨어는 97년 3월에 설립된 후 2006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개발 용역업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은 블랙박스 사업 부문과 지도 사업 부문, 바로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는 아이나비 블랙 출시를 시작으로 동사업에 진출해 이후 HD부터 QHD까지의 고화질 블랙박스 출시를 통해 보급형과 고급형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975억 원, 영업이익 124억 원, 순이익은 85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8.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9.6%가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12.3%가 증가한 아주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69억 원, 영업이익은 13.8억 원, 순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1.7%가 상승됐고 영업이익은 무려 805.3%가 증가한 겁니다. 팅크웨어는 통신형 블랙박스 제품인 아이나비 판매 호조가 이 국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며 해외 수출 역시 현지 통신사와 연계한 통신형 서비스, 그리고 완성차형 블랙박스의 신규 공급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정구역 기반 승합차급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개발 국제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택시 그리고 셔틀차 등에 탑재되는 차량 플랫폼을 개발해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팅크웨어 대표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6월 1일 날이었는데 장가 공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발행되는 이 주식은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통주가 아니라 기타 주식, 즉 우선주입니다. 225만 8천 주의 우선주를 좀 발행하는 건데 증자 전 발행 주식의 총수는 1042만 5,682주인데 만약에 향후에 이 우선주가 상환되지 않고 주식으로, 즉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225만 8천 주가 신주로 좀 유통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자금 조달의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292억인데 이 전부 다 운영자금에 좀 사용하겠다. 증자의 방식은요, 제3자 배정입니다. 회사가 특정한 어떤 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회사의 어떤 사업 설명을 좀 통해서 개별적인 어떤 이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네.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상환 조건은요, 본건 우선 주식의 발행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만료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좀 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본건 우선 주식의 주주는 상환일에 10 영업일 전까지 상환을 청구하는 이 취지의 이 주식수를 기재한 이 서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상환해 주세요라는 상환 요구서를 좀 제출하게 되면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환 기간은요, 2022년도 12월 16일부터 2026년도 6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발행되어 있는 이 발행 주가가 지금 현재 얼마죠? 발행가에 좀 나와 있는데 12,936원이에요. 즉 12,936원짜리를 이 발행받게 되는 건데 이후에 내년 12월부터 2026년도 6월 15일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당연히 이 상환 우선주를 전환해서 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보통주로 좀 전환하는 이 투자 행태를 진행하겠고요. 1년 이내에 이 상환은 없다. 즉 조기 상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조건입니다. 자, 상환하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주식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의 비율은 1대1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2년 6월 16일부터 2026년도 6월 15일까지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요 225만 8천 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약간 전환사채와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상한우선주는 상한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약정이 됐던 어떠한 수익권이 도달되지 못했다는 전제일 경우에 상한우선주를 회사에 청구해서 이 투자 대금을 이제 엑시트, 즉 반환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나 주식으로 좀 전환하는데 다소 사채와 좀 차이가 있다면 전환 기간이 좀 더 다소 길죠. 2021년이니까 한 5년간의 기간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사는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먼저 선투자 받고 이후에 충분하게 어떤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를 달리할 경우에 충분하게 이 팅커웨어의 우선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자 가치를 좀 쉐어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이 나와 있죠. 할인율은 10%입니다. 납입일은 올 6월 15일이고요. 교부 예정일은 6월 21일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한 우선주가 전환 청구된, 그러니까 전환 사채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전환 사채는 가격을 조정해 주죠. 시가가 하락이 되면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전환될 수 있는 우리가 가격이 뭐 12,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뭐 8,000원까지 빠지고 뭐 7,000원, 6,000원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정해진 이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초 발행됐던 발행가액보다 주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조정의 한도는 70%까지입니다. 그런데 상한 우선 전환주는 이 리픽싱, 즉 이 발행가액의 어떤 이 조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할인율을 선으로 해서 한 10% 정도 할인율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에 수익률을 좀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상한 우선주다라고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상한 우선주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럼 앞으로의 모멘텀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모멘텀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앵커님께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자, 우리가 팅커웨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나비의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자, 이 회사 1분기의 매출은 블랙박스 매출이 클까요? 내비게이션 매출이 클까요? 아니면 기타 매출이 좀 클까요? 당연히 블랙박스 아니면 내비게이션인데 저는 블랙박스요.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쉽게 내비게이션 핸드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 투자의 접근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좋았어요. 답변 좋았나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는 이 사업의 주 모멘텀이에요. 이 회사는 분명 내비게이션을 좀 주력했던 회사. 이 브랜드에 대한 또 획일화된 어떤 이미지는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아이나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내비게이션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잠깐 이 1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죠. 회사의 주요 제품, 이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의 매출 비중이 무려 73.7%,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분이 4.4%, 그 다음에 플랫폼 부분이 3.2%, 기타 제품의 경우에 18.7%인데, 여기는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전동 킥보드, 뭐 보조 배터리 등의 어떤 기타 사업 부분을 좀 모두 총괄한 부분이 18.7%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73.7%. 주 사업에서 아이나비의 어떤 이 내비게이션 사업 부분은 거의 너무 미비하지 않나. 네, 10%대일 거라고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항상.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맞아요. 이거 하는 회사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강조드렸던 이 정기보고서를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항상 클릭하시고요. 사업의 내용에 업계 현황 쭉 보시면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황이나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매출 포지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 사업의 내용 부분에 주요 제품 또는 용역 현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회사 그럼 블랙박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의 사업 전개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자,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블랙박스의 사업 영역으로 왔습니다.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이 어떤 거죠? 사실 지금 트렌드를 읽어보면 자율주행?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오. 지금 우리가 이 블랙박스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블랙박스가 차량 추도를 기록해서 사고 유무를 좀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전방
그다음에 후방, 후방. 최근에는 어떤 이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센서가 좀 다각화됐고 이 제품이 좀 더 고도화되면서 좀 더 오래된 영상 촬영과 좀 더 이 작은 충격, 미세한 사물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열 감지 시스템까지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자율주행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스스로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전방, 측면, 후면, 그다음에 후방에 예측되고 있는 이 사물을 이게 충분히 인식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차가 앞으로 똑바로만 갈 수는 없는 거죠. 신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옆에 차가 갑자기 졸음운전을 이렇게 바싹 붙게 되면 차가 스스로 반응해서 옆으로 좀 이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방, 후방, 측면, 좌우 측면을 모두 예측해야 되는 이 시스템의 기초가 바로 이 블랙박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팅크웨어는 이 차세대, 이 차량 자율주행의 어떤 사업까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최근에 그렇다면 이 292억 원의 이 상한우 선전을 왜 지금 하필 투자를 받을까라는 이 고민인데 최근에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 개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팅크웨어의 이 경영관리 부문장이 최근에 좀 밝혔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은 글로벌 완성 차량 블랙박스, 그 다음에 신규 공급에 필요한 원재료와 운영 자금을 좀 활용하겠다. 이와 별개로 대형 공급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과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일본의 폭스바겐, 볼보, 덴소, 뭐 알파인 등의 차량 회사의 차량 자동차 부품사 등의 공급망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차세대 사업은 바로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이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지금 레벨 4의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국책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선정되면서 기존의 완성차 시장과 전장 사업, 그다음에 자율주행, 택시 호출, 대리운전, 물류 배달을 모두 망라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어떤 이 블랙박스의 어떤 사업 기반을 통해서 자회사를 통한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는 이 단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사실상 대표님, 제가 팅크웨어를 보고 아이나비를 봤을 땐 내비게이션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비게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핸드폰에 어플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모멘텀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내용을 짚어주시니까 정말 사업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향상된 사업이 이 추후에 어떤 고도화 정점에 좀 도달하게 되면 이후에 여기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이 되는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볼게요. 디스플레이 사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DLP 아주 뚱보 TV예요. 이렇게 뒤에 이런 아주 대형 모니터 뒤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이 기억이 뒷판에 나요. 엔진이 좀 들어있어요. 우리 식당 가면 굉장히 뒤가 볼록합니다. 그게 이제 DL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DLP 엔진을 기반으로 한 DLP TV. 이 다음이 얇아졌습니다. LCD TV, LED TV, 그 다음에 OLED, QLED 단계까지 왔죠. 이 단계적으로 오면서 DLP 시장에서 엔진을 개발했던 회사가 LCD의 이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에 맥을 못 추고 여기서 고도화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했던 이런 법인들은 모두 5년 이내 다 아사가 됩니다. LCD에서도 마찬가지로 LED로 그렇겠네요. 전향되지 못한 이 TV에 고도화를 이룩하지 못했던 이 대다수의 회사들이 잠깐의 그 10년에 찬란했던 이 업력만 기록한 채 모두 아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팅크웨어 자체도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블랙박스, 그 다음에 블랙박스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기타 사업 부분이 이 초소형 가전제품까지 지금 영위하고 있죠. 이후에 차량 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이제 도달되는 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 기업의 이 생태 환경이 바뀔수록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는가 대처하고.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팅크웨어는 모빌리티 사업 확대까지 또 지속한다고 하니까 이 모멘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충분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대표님? 그렇지만 아직은 이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은 뭐 어떻게 이제 확정된 어떤 우리가 완벽한 자율주행 플랫폼은 없습니다. 테슬라에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시험 테스트도 지금 오류가 많잖아요. 차가 맞아요. 앞에 있는 이 큰 폭의 어떤 플라스틱 어떤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 들이받는 그런 이제 사고도 좀 있었고 인명사고나 그다음에 동물을 치는 그런 사고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까 앞서서 언급했던 지금 레벨 4, 레벨 5 레벨의 단계에 맞춰서 이 강도가 높아지는 이 자율주행의 단계는 반드시 저는 온다고 보지만 현재는 이런 이 기술이 고도화 단계 또는 개발 단계에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의 기술이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이 차가 이 초소형 레이더까지 이제 탑재된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확도가 99.9%까지는 좀 도달되어야만 우리가 그쵸. 편하게 하는데 80%의 어떤 이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20%의 인명 사상자를 낸다면 그 자율주행차 플랫폼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발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 4차 산업에 어찌 보면 좀 필수적인 어떤 사항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예, 팅코웨어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는 일봉상의 어떤 저점은 8,000원입니다. 이 회사 8,000원 이후에 어떤 꾸준한 실적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12,000원의 1차 탄탄한 저항대 지지선을 좀 구축하고 있고 최근의 구간은 바로 여기였죠. 15,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15,000원 구간은 지금 약간 상단에 위치한 15,250원을 좀 지지하고 있어요. 15,000원을 좀 지지하고 있다는 건 지금 2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적적 기반에 따른 이 탄탄한 지지선인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빠졌다가 금방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22,550원까지 올랐던 지난 1월에 신고가 영역 때는 다름 아닌 실적적인 요인이 좀 컸습니다. 실적적인 요인이 컸는데 아까 우리 실적 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기 대비해서 매출 8.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9.6%, 그다음에 순이익이 112.3%가 증가한 코로나19 뭐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호실적을 좀 냈죠. 그리고 1분기에도 영업이익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805.3%가 증가하면서 기대감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이 사실은 4차 산업으로서 크게 뭐 메리트가 있겠는가? 블랙박스라는 그 시장 점유율은 어떤 독보적인 건 아니죠. 너무나 많은 이 업체들이 시장의 어떤 파일을 골고루 좀 나눠먹고 하고 있는 이 형국인데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이제 선회하는 사업 다각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잠깐 타점을 좀 잡도록 할게요. 지금 탄탄하게 형성됐던 15,000원이 지금 좀 이탈된다면 바로 이 구간인데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5%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15,000원 정도를 좀 13,000원을 이탈한다면 자 여기입니다. 자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포트 비중 10%의 이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플랫폼의 사업 다각화 짚어주시면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13,000원에서 15,000원 선 구간 매수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5%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중기 이상 관점으로 봤을 때 13,000원 이탈한다면 11,000원에서 13,000원 선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적극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시스코 최대 주주 에너지솔루션즈 전기차 사업 시너지 기대감 쑥인데요. 세미시스코 2000년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요. 동사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진단 장비,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진단 장비의 경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제품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후발업체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36억 원, 영업손실 73억 원, 순손실은 104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20.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5.3% 감소했으나 순손실은 74.4%가 증가됐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4억 원, 영업손실 9억 원, 분기 순손실 9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9%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런 세미시스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다 자세한 공시 분석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이 구도가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최근에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좀 있었는데, 자, 이게 좀 공시가 좀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 쉽게 좀 오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수콜 돌아왔나요? 자, 그렇죠. 네. 제목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즉 회사를 파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 이순종 외 특수관계인 5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212만 주의 이 주식을 DMH 외 5인에게 314억 원에 좀 양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좀 웃기죠. 언론에서 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세미시스코를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이 법인이 인수한다. 그런데 양수인의 어떤 주체를 보니까 DMH, SLH, 메리골드 투자주와 뭐 등등등 해서 한 6군데의 이 회사가 컨소시엄을 좀 구성하는 형태로 지분을 좀 매수하는데, 특정인이 많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6군데에서 나눠서 인수한다는 것은 이게 경영 환경상 지배구조의 어떤 이슈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알기 쉽게 네. 잘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정수원 앵커님, 정 회장님이라고 좀 불리겠습니다. 네, 정 회장. 우리 정 회장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212만 주를 제가 인수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주의 유상증자, 즉 세미시스코의 유상증자에 제가 한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 인수 자금 제가 없어요. 왜? 회사에 사업을 할 자금을 이미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를 잘 키워서 사업을 할 텐데, 우리 재무적 투자자가 이 구주, 경영권 지분을 좀 인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이거예요. 과거에 이 경영권 변경 방식은 제가 정 회장님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팔면서 경영 주체가 저한테 넘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저는 회사에 신주를 투자를 하고 그렇죠. FI를 구성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 지분만 인수해서 향후에 주가의 어떤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그래서 이제 이 인수 방식은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은 주 경영진, 주 인수인이 신주를 통한 유상증자를 통한 이 최대 주주로 좀 등극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경영권은 재무적 투자자가 좀 인수하는 구도다라고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기가 좀 쉽나요? 네, 저 지금 쏙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해주신 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예, 그렇죠. 공시를 좀 보더라도 5월 31일 날 주식 양수도 계약은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후에 보면은 6월 1일부터 쭉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주식회사 에너지 솔루션즈가 총 5회에 걸쳐서 유상증자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각각 이제 5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인데, 전체 투자 금액이 바로 잠깐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총 5차례에 걸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한 이 투자금은 348억이다. 아까 경영권 양수도 대금이 314억이었죠. 네. 그러니까 348억인의 신주는 제가 회사에 납입해서 회사의 어떤 신주를 통한 인수를 하는 거고, 기존의 경영권 구조는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의 이 경영권 양수도가 좀 진행이 됐는데, 5월 31일자 이 공시에 좀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2회차 BW 좀 발행을 했는데 금액은 200억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발행 대상자는 모네타 에디슨 글로벌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 신탁. 자, 이게 좀 애매하죠. 200억은 조달되는 건 맞는데 사모 투자 신탁인데 에디슨 글로벌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 솔루션즈의 자회사인 에디슨 모터스가 이 자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출자한 이 사모 투자 신탁 회사가 바로 모네타 에디슨 글로벌 전문 투자 형태의 이 사모 투자 신탁인데, 여기서 200억을 좀 납입을 했고,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00억입니다. 총 4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납입해서 총 전체 348억 플러스 400억이니까 400억이니까 무려 한 74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아까 오해가 있었죠. 1회차가 200억이고
그다음에 2회차 잠깐 보죠. 네, 1회차 200억이었고 2회차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건 뭐 중요하니까 예, 마찬가지네요. 네. 1회차, 2회차 모두 200억, 총 400억 원을 자회사를 통해서 이 자금 조달을 좀 했고 나머지 348억 원의 이 신주를 이 에너지 솔루션즈가 이제 인수하는 형태의 이 경영권 양수도가 진행된 것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CM시스코 앞으로의 모멘텀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왜 주목을 받냐면 네. 이 세미시스코 지금 이 회사 초소형 전기차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이 에너지 솔루션즈의 자회사 에디슨 모터스가 국내에서 전기 버스를 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 전기 버스가 각각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 지금 운행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완성차, 전기차의 완성차 버스 제조회사가 세미 시스템 인수를 통해서 중형차 내지는 이 소형차 시장의 전기차 완성차 시장을 좀 더 집중 공략할 것이다. 앞으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전기차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확장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버스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일반, 승용차까지 만약에 승용차까지 만들게 그러니까. 되면 거기다가 좀 디자인과 성능과 외관 그다음에 실내 그쵸. 어떤 편의성까지 고루 갖춘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이 대항마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기대감 좀 반영된 거고 자 오늘 뭐 즉시 뭐 답을 했죠. 최근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가격 상승폭까지 좀 상승되고 있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게 맞냐? 자 이거는 맞습니다. 사업 간의 시너지를 같이 갖고 가고 있고 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자금까지 모색했고 아까 예고됐던 것처럼 자회사를 통해서 타법인 주식 취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400억은 뭐에 쓰느냐? 회사를 인수할 건데 아직 인수 대상에 대해서는 공시에 나와 있는 게 없죠. 이런 기대감, 그 다음에 이런 모멘텀은 유효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다. 추세는 타법인 주식 취득의 어떤 결정 여부까지 관련된 내용이 모멘텀으로 부각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는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사업 확장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3,000원 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맞고 또 신규 진입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바로 급한 불 끈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는 멀었나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코오롱 티슈진, 인대 손상 치료, 연골 재생 촉진제의 연구 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99년 6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7년 화장품 사업과 복합 유통 사업을 영업 양수한 바 있고요. 2020년 1월에는 화장품 사업 부문을 복합 유통 사업 부문으로 통합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를 위한 첫 단추 깨기에 나섰습니다. 2019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부여받은 개선 기간 1년이 끝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코오롱 티슈진 관계자는 12일 개선 기간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거래소 등과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2020년 감사보고서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19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및 2019, 2020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올해 5월 10일까지 코오롱 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코오롱 티슈진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가 이 성분 변경으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를 받게 되자 이를 근거로 세계 보고서에 의한 의견 거절을 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오롱 티슈진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는데 대표님 이걸 어떻게 거래 재개의 청신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아주 뭐 긍정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정리매매 절차에 좀 돌입했던 감사 의견 거절 법인들이 최근에 좀 많거든요. 최근에 행남사도 주권 거래가
그쵸. 해제가 되면서 정리 매매가 좀 본격화됐고 오늘 MI텍과 죄송합니다. IM텍이죠. IM텍과 몇몇 이제 법인들이 정리 매매가 좀 진행되면서 이 보유하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초조할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 거래 정지에 놓여 있는 이런 이 의견 거절된 이 법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들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어떤 공시 한 땀 한 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제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네. 1일자인데요. 코오롱 티슈진의 감사 의견과 관련해서 이 한국거래소는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좀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19년도 감사 의견 비적정,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사업년도의 반기 검토에 대해서도 의견 거절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4일과 2020년 9월 21일에 개선 기간을 올해 5월 10일까지 이제 부여를 했고 올해 6월 1일 날 다시 개선 기간의 이행 제출 결과 내역서를 좀 제출을 했죠. 네.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2019년 사업년도의 감사 의견과 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더 내려보죠. 2021년도 3월 23일 날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차기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들이 적정으로 바뀌었다. 즉 2019년도에 이 감사 의견이 거절이었는데 적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적격서 실질 심사 사유 추가 발생에 따라서 매매 거래는 좀 지속하겠다. 지금 뭐냐면 횡령 매매에 관련된 이 공시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이 인보사의 어떤 성분 조정에 따른 주권 거래 정지가 있었죠. 지금 이 회사 이 급한 불은 사실 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의견에 어떤 이 재감사를 소감하지 못했거나 재감사에서 적정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 정리매매 수순을 갔죠. 최근에 행남사가 그랬죠. 2020년도에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2019년도 회계 의견을 의견 거절해서 네.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아직 속다는 게 좀 이럽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한영회계법인에서 이 인보사의 어떤 성분 조작으로 인해서 3기년도의 이 회계 감사 보고서 자체를 다 의견 거절한 겁니다. 바로 2017년과 2018년도에 감사 보고서까지 의견 거절을 줬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이 새롭게 이 선임한 회계법인이었죠. 지금 어디였죠? 잠깐 네. 내용을 서현 보죠. 회계법인을 새 그렇죠. 감사인으로 선정했죠. 서현 회계법인을 새롭게 감사인으로 선정하면서 2020년도 감사 보고서의 어떤 적정 받은 것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의견 거절에 따른 어떤 만회를 했다. 그렇지만 12월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보사의 어떤 이 인보사로 인한 어떤 이 코오롱 그룹 전반의 그룹 이미지는 실추했지만 반드시 이런 이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해서 주권 거래를 반드시 좀 재개하겠다라는 회사의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또 회사가 이렇게 재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첫 단추가 대표님 또 무난하게 간다면 본 게임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제가 보는 어떤 이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래요.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는 것은 오래 잘했지만 과거에는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회계를 다시 수정해서 다음 거를 또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인보사 조작 이슈 때문에 회계감사를 재감사해서 회사의 이 장부를 다시 쓰는 겁니다. 2017년, 18년, 19년까지 쓰고 2020년도까지 적정으로 다 쓰고 난 이후에 올해 2021년도 반기 검토 보고서에 검토 의견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년 감사 보고서까지 문제가 없다면 저는 충분하게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는 가능하다라는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망적인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물론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수상한 공시 잘 짚어가시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민정 아나운서 연결해서 오늘의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